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북기 김동현입니다. 자, 굵직한 이야기들이 지나갔는데, 사실 그 뉴스에서 전해지는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평화롭게 별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주식시장에서 오랜 경험상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경제 분석가가 아니고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우리가 살피고 분석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내가 투자하는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죠. 근데 선호가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경제 중요하고 뭐 은행 시스템 중요하죠. 은행 시스템 문제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그냥 시장가 매도가 나와서 밸류에이션 무시하는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금융위기인데, 근데 가끔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위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위기가 여기서 생겼잖아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진짜 이제 위험이면, 정말 시장의 실질적 위험이면은 주식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대체로들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괜찮다. 정말 이게 모순적이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시장이 떨어지는데, 이 위험한 상황이 노출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정말 많은 뭐 분석가들, 뭐 애널리스트,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경험했던 게 참, 뭐 우리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 초반에 뭐 별거 아닐 거다 이렇게 했고, 근데 시장은 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2011년도죠. 그때 그 미국의 S&P 신용 강등돼 가지고 미국 시장이 폭락할 때도 이거 별거 아니다 했는데 시장 계속 떨어졌어요. 보통 그래요. 이건 안 괜찮은 거죠. 이미 상황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참 모순적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고, 반대로 뭔가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마구 지금 생겼는데, 뭐 아주 후달덜한 상황들이 생겼는데 시장이 말 그대로 괜찮아. 시장이 안 떨어지고 이번처럼 시장이 위기가 보였는데도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SBB 은행 사태, 뭐 CS 상황 신경 쓰지 마시고 합시다.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상황들이 또 뭐 전이된다거나 생겼을 때, SBB 사태는 괜찮았고 CS 사태는 괜찮았는데 다른 뭔가가 생겼을 때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응을 하면 돼요.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상황이 오픈됐는데 안 떨어지니까 떨어질까봐 매도를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문제없이 추세적인 방어가 됐고 지나갔고, FOMC 3월 FOMC도 이제 결과가 나왔죠. 미국 시장 그림까지 잠깐 한번 보시고, 지금 미 증시도 어제 미국이 떨어진 건 사실 뭐 FOMC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옐런 장관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엊그제죠. 미국 시장이 어제 장 막판에 그 전날 얘기했던 미국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금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번복했어요. 뭐 번복이 맞죠. 뉘앙스를 바꿨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막판에 밀린 거지.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들은 다 미국 국채 값이 폭락해서 나타나는 일단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 국채 값을 폭락시킨 장본인이 연준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 뭐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파월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 옐런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연준 그리고 재무부도 모두 이 현재 미국 국채 가격의 폭락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채 신뢰감이 흔들리면 달러가 흔들리고 그럼 미국의 전체적인 패권이 흔들려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채 신뢰감이 훼손되고 안 되죠. 그래서 또 연준이 나서가지고 또 돈을 또 푸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 3천억 달러 정도 지금 일시적으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미국채 문제, 달러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초대마 불사입니다. 그래서 터진 사안이 너무 중대하여 이 역시도 터트리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또 무마 수습하고 그냥 플레이를 이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또 다른 터트려도 되는 상황, 내지는 이렇게 막대한 충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꺾이는 경기 충격 같은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이벤트, 금융 이벤트로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그냥 종목 투자 매매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FOMC니까 뭐 점도표 그냥 뭐 의무적으로 확인을 합시다. 제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2월 FOMC고요. 연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2023년이고, 이거 24년, 여기가 2025년이고요. 올해는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23년이고, 24년이고, 여기가 25년이 됩니다. 하나가 빠졌죠. 23년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자, 보세요. 여기가 지난 12월 FOMC에서 올해 연말에 대한 전망이에요. 올 연말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연준 이사들이 점으로 찍은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5에서 5.25가 제일 많이, 여기 5에서 5.25입니다. 어제 25bp를 인상을 해서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는 4.75에서 5%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연말을 5에서 5.25를 제일 많이 찍어놨으니까 여전히 한 번 정도는 0.25%를 더 인상할 수 있다. 연내로. 지금 2024년도 3월인데 이 점도표는 2023년도 연말에 정책금리가 어디 있을 거냐를 찍는 거예요. 거기 이제 5에서 5.25가 제일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25bp 인상은 더 할 수 있다라고 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파월의 얘기도 그랬고. 2024년도는 뭐 평균으로 봤을 때 한 4에서, 여기가 이제 4에서 4.25거든요. 여기 제일 많죠. 여기 4에서 4.25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2022년도 12월 점도표고요. 지금 이게 2023년도 3월 점도표거든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 찍힌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제일 많아요. 뭐 거의 숫자도 달라지지 않아요. 위에 5.75에서 6 한 명 올라간 거 말고는 뭐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뷰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온 FOMC 점도표상으로는 0.25를 한 번 더 올릴 거다. 그래서 5에서 5.25가 연말 금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내년도 24년도에는 한 1%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니까 아마 최고 금리는 대략 5에서 5.25가 되지 않겠느냐. 한 번만 더 올리면 이제 거기가 최고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6월 회의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6월 회의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막 치솟고 이런 경기가 또 너무 뜨겁다면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의 모든 종합적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난 회의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0.25% 인상은 시장이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은 없다. 다만 미국 연준의 지금 현재 정책금리가 4.75에서 5%가 된 건 팩트예요. 그러니 그와 연동하여 우리도 약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한미 금리차 최대로 벌어졌으니까. 근데 미 연준이 한 번 더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계속 동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압박이 생기겠죠. 그리고 미국의 정책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도 줄어드는 거고, 기업들의 조달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조금 더 이제 압박을 느끼는 요인입니다. 이건 분명히. 근데 일단 통화정책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리고 중립금리는 여전히 2.5.
중립금리는 여전히 2.5. 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2.5%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금리는 2.5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뭐 투자 계획을 잡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5% 돼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목표금리는 여전히 2.5다. 그럼 우리도 이제 거기에서 금리 스프레드 맞춰가지고 좀 내려는 갈 텐데 전처럼 제로금리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책금리가 2.5면 우리도 뭐 사실 목표금리는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뭐 가계대출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상금리 계산해서 그럼 장기적인 우리나라는 거의 변동금리니까 장기적인 대출금리는 한 요 정도 선에 대체로 보면은 그럼 한 4%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가산 붙이면은 미국이 장기 목표가 2.5면은 우리가 한 2 될 거고 거기에 가산 2% 정도면 4.5 이 정도가 아마 장기 주택 대출의 금리가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가격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점 정도는 그냥 사적으로 참고하시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주식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거 미국 정책 금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세상의 돈값을 결정하는 기준은행이니까 이 정도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떠냐가 중요한 건데 파월도 그렇게 얘기했고 점도표를 저렇게 찍어놨는데 재밌는 건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이에요. 오늘 오후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금리 선물, 이게 패드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2023년도 12월 13일 날 FOMC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FOMC죠. 이게 이제 연말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상인데 예상 이거 바뀝니다. 이건 라이브하게 바뀝니다. 하지만 현재 FOMC 3월 FOMC를 보고 난 이후의 결과가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금리예요. 여기가 현재 금리입니다. 4.75에서 5% 여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 금리를 어디로 제일 많이 보고 있느냐? 35%가 4에서 4.25예요. 그리고 25%가 4.25에서 5입니다. 여기면 마이너스 0.5고요. 50bp고 여기면은 마이너스 0.75입니다. 연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연준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은행 사태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이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니네가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 믿어. 시장은 지금 그 얘기를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오히려 25bp 인상하고 하면서 미국 시장이 싹 올라갔어요. 피벗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옐런이 은행 전부 예금 다 보호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확 밀린 거라서 오늘 아마 반등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연준은 스탠스는 바꾸지 않죠. 시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계속 움직일 텐데 좌우간 어제 FOMC가 끝난 시점에서 시장은 연준의 말과 점도표를 믿지 않고 오히려 0.75% 연내로 0.75%나 금리를 더 낮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아직 갖고 있던 거죠.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막 긴축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금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경기를 걱정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야죠. 그죠? 이렇게 금리를 이만큼 낮출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시장은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은행 위기 사태가 전반적인 시중은행들의 대출 태도를 강화할 것이고 은행들이 예금 유치에 나서면서 시중 유동성이 오히려 좀 타이트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연준이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실적주 이런 거 주의해서 필터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는 주식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성장이 희소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성장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예, 성장의 이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 성장주가 대단히 고퍼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서 고퍼인 게 아니라 성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반도체도 안 좋고 뭐 이것도 안 좋고 건설도 안 좋고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이익이 다 감소하고 적자나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바이사이드 투자자들은, 저도 바이사이드, 저는 뭐 선물, 뭐 옵션, 뭐 인버스, 꽃버스 저런 거 취급을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오로지 상방을 보고 움직이고, 진짜 장이 안 좋으면 저는 주식을 다 팔아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바이사이드 포지셔너는 어쨌거나 좋은 기업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2차 전지가 좋잖아요. 그죠? 2차 전지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나빠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겁니다. 아니,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멀티플 많이 받을 수가 있지? 그만큼 이 가치가 희소해지기 때문에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른 산업들이 좋아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꺾이는 거예요. 얘가 굳이 뭐 비싼 2차 전지 할 필요가 있나? 철강도 싸고 반도체도 싸고 싼 거 천진데, 근데 싼 것들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그러면서 주도주가 그때 바뀌지 이게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과열권에 있는 뭐 이런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을 막 쫓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를 그래도 하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셀이나 이런 쪽도 지금도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게 이번 FOMC에서 저는 그걸 또 한 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안 좋다고 보네, 시장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금융 시장이 경기 안 좋다고 보는데 성장주 계속 가겠네. 미국에서 엔비디아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고 테슬라 올라가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회사들은 성장하잖아, 지금. 미국 실물 경기가 안 좋더라도 AI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팽창은 계속 될 거고 하니까 걔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2차 전지주들이 월등히 퍼포먼스가 좋은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차별화 장세 계속해서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미국 채권 보시다시피 꺾기 10년물 금리가 밑으로 고개 숙였다는 것은 이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는데도 2년물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이 금리 인상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국채금리가 여기인데,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여기인데 지금 2년물 시장금리가 지금 1%나 내려와 있어요. 1%나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역스프레드 1%라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를 내릴 거라고 시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달러가 약해졌죠. 위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시장 매도로 나쁘게 보실 필요 없어요. 빅스 꺾여 있잖아요. 괜찮아요. 뭐 그냥 종목들로 집중하셔야지 시장에 대한 걱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가 앞으로 더 나빠지게 되면 이제 이런 쪽이 이제 회사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회사채니까 은행은 문제가 되는 걸 봉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채는 다 막아주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하이드 스프레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이제 부실한 기업들은 박살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서 바이오 같은 거 절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 금융 상황이 좋지 않고 기본적으로 리파이낸싱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회사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금 조달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좋은 회사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FOMC 같은 거 지나갔으니까 이제 3월 지금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3월 말이면 바로 실적 시즌 들어가고, 실적 발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조정되는 시점이 이번 주부터거든요. 3분기가 다음 주에 완료되기 때문에 3분기란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조정이 1월 달에 한번 추정치 나오고, 그리고 3월 달이 분기 말인데 분기 말에 가이던스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익 전망 상향 종목이 나오고 이익 전망 하향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걸러질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시황은 문제가 아닌데 종목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S&P 그냥 박스로 보입니다. 여기 안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방향 없이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미국 시장도 철저하게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뭐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시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 박스가 뭐 2,350에서 2,500 정도 갇혀 있는데 뭐 올라가면은 여기가 될 거고 내려오면은 여기가 될 텐데 저는 뭐 그게 그렇게 의미 있나 싶습니다. 이게 뭐 심각하게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시황에 너무 뭐 매몰돼서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일단 짧게는 이번 1분기 실적과 올해 상반기 내지는 남아있는 올해 실적을 집중하시고 그 실적이 좋은 종목은 자신 있게 홀드하세요. 주가가 좀 재미가 없어도 결국은 그쪽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실적이 당분간 좋지 않을 때는 저는 지금이 어디라고 보냐면 큰 장세 기준으로 보면은 자, 돈을 푸는 게 금융장세입니다. 이건 뭐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 4개 이게 뭐 거의 제가 뭐 10대 때 읽은 책인데 금융장세 있고 그리고 역금융장세 있고 그죠? 이게 돈을 풀고 금융장세 그다음 실적장세 금융장세 다음에 이제 돈을 풀었으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장세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수익이 제일, 금융장세가 유동성 장세니까 수익이 제일 잘 나오고요.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은 상승하다가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회수하면은 꺾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온 작년도 장이 역금융장세라고요. 돈을 회수하는 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마지막에 뭐가 가냐면 역실적 장세로 가는 거예요. 전통 분석이지만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시중 자금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죠. 그럼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거기가 제일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역금융 장세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낙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금융 완화를 기대할 때 이게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가는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실적은 아직 안 좋아졌는데 돈을 풀면은 거기서 주식이 점프하면서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여기 어디쯤인 것 같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박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역실적 장세 은근히 박스입니다. 근데 그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 좋은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해 타겟팅 해야 되는 섹터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 이거를 주의하시고 저는 뭐 에코프로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LG 엔솔 같은 건 저는 지금도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적 너무 좋으니까. 이런 점들 감안하면 제가 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같은 거는 삼성전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유동성 긴축이 근데 이게 중국이 약간 변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일 뭐 이런 인태 전략은 인도가 중국에 붙었으니까 인태 전략은 끝났고 한미일 전략이 이 동북아 전략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탈중국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대중국 수출 완전 반토막 났죠. 그리고 반도체도 중국이 지금 안 사줘요. 하지만 안 살 수는 없죠. 우리나라 반도체 1등이니까. 근데 일단 그게 중국이 좀 변수긴 한데 어쨌거나 금융 완화하면은 반도체는 저점은 나와요. 반도체는 뭐 여기를 중장기 사이클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 걸려요. 제가 삼성전자 월봉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이 월봉상의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 이 5년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5년이죠.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반도체. 여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죠.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예, 보통 설비 투자 사이클이 5년이 기본 5년이잖아요. 여기도 설비 투자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삼성전자는 지금은 사실 사이클 하단이에요. 사가지고 놔두면은 다음 설비 투자 사이클 기다리시면 되는데 주가가 사이클 바닥에 있을 때는 외로워요. 사가지고 안 움직이는 걸 싸게 사가지고 움직일 때 다음 좋은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여전히 좋은 거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싼 걸 사가지고 기다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제일 편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저는 신고가 간다고 보거든요. 63만 원 저거 넘어간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이런 건 너무 좋죠. 시장은 절대로 지금
시장 고점 신고가 이런 걸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저는 신고가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넘어갔다가 또 조정받고 어쩌고 하겠지만 이건 우상향하는 기업이고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은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뭐 블록딜도 무서울 게 없죠. 외국인들이 지분율 5%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블록 나오면 외국인 싹 다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블록딜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을 그냥 계속 하세요.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 이번에 23만 원대 이런 데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완화 바닥이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 뭐 끈기 있게 기다리시면 다시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니 이런 주식들 보시면서 혹은 로봇주, AI주 보면서 그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포모는 이제 내가 외톨이가 될 것 같은 이제 뭐랄까 그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니까 공포감을 가지시는 거죠. 내가 시장에서 도태될까 봐. 근데 여러분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오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주식이 좋은 거라면은 내 주식 가지고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막 무지막지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테마 종목들이 물론 지금 제일 좋지만 그걸 못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좋은 대안들을 찾고 그 전략을 고수하시면은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점들 잘 보시고 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잘 안 드리는데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LG엔솔 같은 건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IT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시간 넉넉히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화요일 날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 토마토 홈페이지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